야,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현관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고성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감히 내 아들 집 문을 잠그는 거야. 시어머니는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 정도로 시끄러웠죠.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번호를 다시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리소장님, 우리 집 비밀번호가 갑자기 안 돼요. 빨리 올라와 주세요. 관리소장님이 올라오셨고 저는 그 모습을 인터폰 화면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엔 제 변호사와 경찰관 두 분이 서 계셨죠. 심호흡을 한번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 집 제 명의, 제 회사 소유 사택인데요. 아드님은 오늘자로 해고됐고요. 이제 여기 거주할 권한이 없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제 회사 법인 소유 사택이죠. 등기부등본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님, 등본 좀 주세요. 남편은 제 뒤에 산 경찰관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도에 모여든 이웃들도 웅상거리기 시작했죠. 24시간 내로 짐 빼셔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체포 요청하겠습니다.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준비해왔는지를요. 저는 그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윤입니다. 37살이고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년 전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초겨울 저녁이죠. 대학병원 외래에서 아들 도윤이의 정기 투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제 오냐? 저녁은 차려놨냐?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테이블 위엔 과일 껍질이 가득했죠. 제가 아침에 깎아둔 사과와 베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도 저녁 시간은 지켜야지. 태진이가 배고프다고 전화했잖아. 도윤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도윤이를 방으로 데려가 누인 다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서윤아, 내일 우리 친구들 집에 온대. 점심 준비 좀 해놔. 어머님, 내일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회사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 시어머니 체면이 먼저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지 않았거든요. 이미 친구들에게 자랑할 메뉴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녁 식탁은 늘 그랬듯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우며 집에서도 군림하는 스타일이었죠. 제가 건넨 반찬 그릇을 받으면서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따냈어. 계약금만 5억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아들을 바라봤죠. 역시 우리 태진이야. 엄마가 뭘 했어? 넌 성공할 애라고 했잖아. 어머니 덕분이죠. 그 대화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본부장이라는 사실도, 그 프로젝트를 따낸 게 제 인맥 덕분이라는 것도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손을 씻고 도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도윤이. 엄마는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할머니가 그랬어. 내가 아프니까 엄마가 짜증난대.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니, 사실 믿기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도윤아, 할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네가 건강해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도윤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저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처음으로 이 집이 정말 내 집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니 거실에 낯선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었죠. 테이블 위엔 제가 아침 일찍 준비해둔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 며느리 오셨네. 우리 영자 씨 복 터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요리를 잘한대. 한 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으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뭐, 그래도 시어머니 체면은 챙겨줘야지. 저는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커피 좀 내와. 어머님, 제가 지금 도윤이 약 챙겨야 해서요. 애 약은 나중에 먹여도 되잖아. 손님 대접이 먼저지. 결국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커피를 나르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계셨습니다. 우리 태진이가 회사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본부장이라고요. 어머, 그럼 이 집도 아드님이 장만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아들이 능력 좋아서 이런 아파트도 쉽게 샀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 집은 제 회사 소유 사택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공한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어머니 용돈 좀 드려. 저번 주에 드렸잖아요. 그게 벌써 다 떨어졌대. 친구들이랑 모임 많으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생각 안 하세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 지금 어머니한테 돈 아깝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도윤이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애 치료비는 보험 있잖아. 괜히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왜 결혼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고 제 일을 응원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결혼 후 달라졌습니다. 제 능력을 자기 성공으로 포장하고 제 돈을 당연한 듯 쓰면서도 고마워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이사 가요? 왜? 여기 싫어? 아니, 그냥. 할머니랑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화내니까.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도윤아. 엄마는 강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였고 저는 그 착취의 중심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저녁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청소 좀 다시 해. 구석구석 먼지 있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를 방에 눕히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아니, 정확히는 이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이 집은 제 회사 소유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요. 한파가 몰아친 1월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수술 날짜가 갑자기 앞당겨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죠. 한서윤 어머님, 도윤이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서요. 다음 달로 예정했던 수술을 이번 달 안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술 자체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급한 건 비용 문제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를 위해 따로 마련해둔 보험금 계좌를 확인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잔액 조회하시겠어요? 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억 원이 있어야 할 계좌에 3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7천만 원이 어디론가 빠져나간 거였죠. 언제 인출됐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달 2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인출되셨네요. 제가요? 제가 인출했다고요? 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인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제 이름으로 돈을 찾아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인출 지점이 집 근처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신분증과 통장,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죠. 왜? 무슨 일 있어? 도윤이 보험금 계좌 아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1억 원 중에 7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어머님이 인출하셨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도둑질했다는 거야? 아니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은행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 내가 좀 썼어. 그게 뭐 어때서? 손주 돈도 결국 집안 돈 아니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걸린 돈을 쓰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요.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그건 네가 알바 아니야. 어른 일에 참견하지 마. 도윤이가 다음 주에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제 쪽으로 다가왔죠.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당신 어머니가 도윤이 수술비를 썼어요. 7천만 원이나. 남편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태진아, 나 급한 일이 있었어. 곧 갚을 거야.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손주 수술비를 써요?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서윤아, 일단 진정해. 어머니가 그러실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사정이요?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사정이 수술비보다 중요해요? 목소리 낮춰. 이웃들 다 들어. 남편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편이구나. 아들보다, 아내보다 어머니가 먼저구나. 알았어요. 그럼 당신이 책임지세요. 모자란 돈 당신이 마련하세요.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왜요? 본부장님 아니세요? 5억짜리 계약 따오셨다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말이 핵심을 찌른 거였죠. 사실 그 계약도 제 인맥으로 성사된 건데 마치 본인 능력인 양 떠벌리고 다녔으니까요. 그건 회사 일이고 지금은 개인적인 문제잖아. 그럼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어머니가 쓴 돈 당신이 메우든지.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도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데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 태진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말이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답답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는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서랍 속에서 도박장 출입 영수증을 발견한 겁니다. 불법 도박장에서 발행한 임시 증서 같은 거였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주의 생명이 걸린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겁니다. 그것도 불법 도박장에서요.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디서 찾았어? 그게 중요해요? 손주 수술비를 도박에 쓰셨어요. 조용히 해. 태진이한테 들키면 안 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말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의 도박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남편한테 말할 거예요. 아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해? 손주 돈 훔친 건 범죄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상황을 본 남편이 저와 어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서윤아,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 진정하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도윤이 수술비를 도박에 날렸는데 진정하라고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아.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처리하려던 거야. 어떻게요? 7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처가 쪽에서 좀 빌리려고 했어. 어머니한테 말 안 하고.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려던 겁니다. 아들 치료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제 어머니가 안 주실 리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속여도 돼요? 당신 어머니 도박 빚을 우리 집안이 메워줘야 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도윤이 수술이 급한 거고. 맞아요. 급해요.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임지라고? 내가 손주 죽이려고 그런 줄 알아? 나도 급한 일이 있었어. 도박이 급한 일이에요? 입 조심해. 네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럼 어떻게 말하라고요? 고맙다고 해요? 손주 살릴 돈 가져다 써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이것 봐, 태진아. 저 여자 버릇이 없어도 한참 없어. 내가 시어머니인데 저렇게 대들어도 돼?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서윤아, 사과해. 뭐라고요?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네가 지금 너무 심하게 나가고 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제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제가 할 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셔야죠. 도윤이한테. 지금 장난해? 어머니가 손주한테 사과를 해? 당연하죠.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오늘 이상해. 나가 있어. 일단. 제가 나가요? 이 집에서요? 응. 머리 좀 식히고 와.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피해자는 저와 도윤이인데 제가 나가라니요. 하지만 더 이상 이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들과 계속 살 수 있을까?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나? 하지만 참는 게 정답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법과 책임의 문제로 끝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초였습니다. 저는 회사 재무팀에 남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비정산 점검이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재무팀장이 서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박 본부장님 카드 내역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된 게 많은데 실제 거래처 미팅 일정과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를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매주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라운지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았죠. 한 번에 200만 원씩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날짜들 실제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확인 좀 해주세요. 정말 미팅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이틀 뒤 재무팀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죠. 대표님, 확인해 봤는데요. 거래처 쪽에선 그날 미팅 없었다고 하네요. 전부요? 네. 적어도 제가 확인한 15건 중에 12건이 허위 접대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유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요. 저는 법무팀에도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결제 서류와 실제 사업 진행 내역을 대조해달라고요. 며칠간 자료를 검토하던 법무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심각합니다. 박 본부장님이 허위로 보고한 프로젝트가 최소 5건입니다. 허위 보고요? 네. 계약금을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실제론 계약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금액을 부풀려서 보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갔죠?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추적해보니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상대로 횡령을 저지른 겁니다. 제 회사를요.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교육재단 사무국에 계셨죠.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엄마.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도윤이 수술비를 시어머니가 도박으로 날린 일,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한 일, 그리고 저를 속여 처가에서 돈을 빌리려던 일까지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시는 대신 차분하게 물으셨죠. 서윤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잘 모르겠어요. 도윤이 때문에라도 참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정리해야 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가 변호사 소개해 줄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일단 법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자. 그날 밤 어머니 집에서 묵으며 처음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요. 다음날 저는 이 처가 쪽에 손을 뻗쳤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지난달에 남편이 전화를 했었다고 하셨거든요.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교육재단 회계팀에 문의했더니 남편이 사업 제안서를 보내왔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와 회사 내부 자료를 대조해봤습니다. 남편이 말한 프로젝트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던 거죠. 어머니의 도박 빚을 갚으려고 처가에서 돈을 뜯어내려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제 돈과 배경만 노렸던 걸까? 저는 모든 자료를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허위 결제 서류, 횡령 증거, 처가 사기 시도 기록까지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동안 마음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집에 돌아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뭔가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하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 있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뭐가 그리 바빠? 집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급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다 드러날 테니까요. 저는 도윤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었어? 응, 일 때문에. 우리 도윤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응, 많이. 도윤이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싸워야겠다고. 그동안 참고 넘긴 건 도윤이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도윤이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요. 며칠 뒤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윤기현 변호사님이었죠. 차분하고 신중한 분이셨습니다. 한 대표님, 자료 잘 봤습니다. 횡령 혐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이혼도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배우자의 횡령은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런데 윤 변호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재산 분할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하시는 아파트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 집은 제 회사 소유 사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훨씬 간단하겠네요. 윤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 대표님,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봤습니다. 무너진 줄만 알았던 제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 모를 겁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쥐고 있는지, 그들은 여전히 저를 만만하게 볼 테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참고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보완할 게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죠.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되찾는 전쟁이었으니까요. 3월 초순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집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도윤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응급으로 연락을 주셨죠. 한소윤 보호자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제 손을 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또 아프게 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왜 미안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도윤이 손을 꼭 잡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시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며칠 입원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응급실 의자에서 도윤이를 지켰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죠. 결국 혼자였습니다. 새벽 5시쯤 도윤이가 잠들고 나서야 저도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딱딱한 의자였지만 피곤해서 잠들 수 있었죠. 하지만 1시간도 못 자고 깼습니다. 도윤이가 깨어났거든요. 엄마, 아빠는 일 때문에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이한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병원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 이제 오냐? 피곤한 목소리였지만 걱정은 전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따라오셨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됐어? 입원했어요. 그래? 그럼 넌 집에서 좀 쉬어. 어제 병원에서 잤다며? 네. 그래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가려고요. 에이, 그럴 것 없어. 간호사들이 다 봐주는데 뭐.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손주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간호사한테 맡기라니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전날 밤 어디 있었는지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저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어디 가? 병원이요. 지금? 어제 밤새 있었잖아. 좀 쉬었다 가지. 아들이 아픈데 어떻게 쉬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요즘 너 이상해. 이상한 건 당신이에요. 아들이 응급실 갔는데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뭐 한 거예요? 일 때문에 바빴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늦게까지 있었다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을 봤으니까요. 어제 밤에도 남편은 고급 호텔바에서 누군가와 만났을 겁니다.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람과요. 그래요. 바쁘셨겠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도윤이를 보니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도윤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도윤아, 아빠 왔다. 도윤이는 아빠를 보고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 반응을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과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아, 잠깐 나와봐. 복도로 나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요? 요즘 너 나한테 너무 차갑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불만이냐고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만 없어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피곤하면 어머니한테 좀 부탁해. 도윤이 봐달라고. 어머님은 바쁘시잖아요. 뭐가 바빠? 집에서 TV만 보시는데.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본인 어머니가 손주 돈을 도박으로 날린 것도 모르면서 손주 병문안도 제대로 안 오시는 걸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당신은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정말 몰라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다 드러날 테니까요.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뒤
도윤이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이사 가요? 왜? 여기 싫어? 응. 할머니 무서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살 아이가 할머니를 무서워한다니요. 저는 도윤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곧 이사 갈 거야.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정말? 응, 정말이야. 엄마 말 믿지?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도윤이 앞에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도윤아, 네가 아프니까 엄마가 힘들어하잖아. 빨리 나아야지.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아이가 아픈 게 엄마 탓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사실이잖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도윤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 말 들을 이유도 없고요. 뭐야?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손주한테 상처 주는 말 그만하시라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 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말이 돼? 태진아.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저를 노려봤죠. 서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도윤이한테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해요. 그래도 어머니신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참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들먹인 겁니다. 뭐라고요? 너도 이 생활 힘들잖아. 나도 너 눈치 보기 싫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태진아. 그게 나을 것 같다. 저 여자랑은 안 맞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좋아요. 이혼합시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뭐? 진짜로? 네, 진짜로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도윤이를 데리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진짜 전쟁이 이제부터구나.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4월 중순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윤기현 변호사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지난 몇 주간 모은 증거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한 대표님, 준비가 완벽합니다. 이혼 소송, 횡령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림이 아니라 기대였죠. 드디어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 잠실 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인해보니 그 아파트는 대표님 회사 법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박태진 씨에게는 사택으로 제공된 겁니다. 그럼 이혼하면 당연히 퇴거 대상입니다. 회사 직원이 아니게 되면 사택 거주 권한이 사라지니까요. 윤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횡령이 확정되면 즉시 해고 사유가 됩니다. 그럼 같은 날 이혼 확정과 동시에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 모를 겁니다. 그 집이 제 회사 소유라는 걸. 본인들 집인 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도윤이 보험금 거는요? 그것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인출 기록이 명확하고 시어머니가 도박장에서 쓴 흔적도 있으니까요. 절도와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변호사님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표님, 피해자는 대표님과 도윤이입니다. 가해자가 누구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관계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며칠 뒤 제 어머니 한정숙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교육재단 일로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셨죠. 서윤아, 잘 생각했다.
엄마는 내 편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말씀 안 하셨지만 많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딸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손주 걱정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셨던 거죠. 엄마, 도윤이 수술비는 제가 마련할게요. 무슨 소리야. 그건 엄마가 도와줄게. 손주 치료비를 왜 네가 혼자 감당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회사 자금을 일부 정리하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횡령한 돈도 회수할 계획이었고요. 어머니는 제 의지를 보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대신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네, 엄마.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이사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해고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이사진 대부분이 제 편이었습니다. 횡령 증거를 보여드렸더니 모두 동의하셨죠. 한 대표,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즉시 해고하셔야 합니다. 이사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혼 판결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드시겠지만 회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재무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추가로 발견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박 본부장님이 접대한다며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오세라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자주 만났던 것 같은데. 내연녀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도윤이 간병하고 회사 일하느라 정신없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증거 확보해 주세요.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용만 한 걸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혼하려고? 네, 진짜예요. 재산 분할 생각해봤어. 이혼하면 넌 손해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횡령한 것도 모르고 집이 제 회사 소유인 것도 모르면서 재산 분할을 들먹이다니요. 손해는 당신이 보실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소장 접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준비한 모든 게 이제 시행에 옮겨지는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듯이 제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새 집으로 가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정리할 게 있어. 할머니랑 아빠는 안 와요? 응, 안 와. 이제부터는 엄마랑 도윤이만 살 거야.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거요. 다음 날 이혼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동시에 횡령 고발장도 검찰에 제출됐죠. 남편은 회사에서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왜 조사를 하는 거죠? 남편이 항의했지만 법무팀은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허위 결제, 법인카드 유용, 회사 돈 횡령 증거가 한꺼번에 쏟아졌죠.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모든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연락했겠지만 그분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저녁 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상대 측 변호사가 협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재판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다시는 이들이 제 삶에 침범하지 못할 테니까요. 며칠 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초췌해 보였죠. 옆에는 시어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님이 제 앞을 막아섰죠. 상대 측과 사적인 접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서도 남편은 계속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조용히 정리하자. 왜 이렇게까지 해?
조용히 정리할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확정됐죠. 저는 법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날 밤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서윤아, 힘들지? 아니요, 엄마. 전혀 안 힘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드디어 제 삶을 되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래, 네가 강한 아이라는 거 엄마는 알아. 끝까지 힘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5월 중순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이었죠.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올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겁니다. 윤 변호사님이 제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대표님.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눌 대화는 없었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와서 바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후 3시 이사진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동시에 박태진 본부장의 횡령 혐의도 검찰에서 인정됐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나눠드렸죠. 따라서 취업규칙 제47조에 의거 박태진 본부장을 즉시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사들이 차례로 동의했습니다. 만장일치였죠. 저는 인사팀에 즉시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실 사택에 대한 퇴거 명령도 함께 발송해 주세요. 기한은 오늘부터 24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아직 모를 겁니다. 본인이 해고됐다는 것도,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도요. 오후 5시쯤 저는 경찰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잠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관리소장님께도 미리 양해를 구했죠. 오늘 있을 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입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아침에 바꿔놨습니다. 회사 관리팀에서 처리했죠.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잠시 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죠. 왜 안 돼? 남편이 다시 눌러봤지만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이거? 고장난 거야? 이상하네. 분명히 맞게 눌렀는데. 남편이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올라오셨죠. 무슨 일이십니까? 집 비밀번호가 갑자기 안 돼요. 확인 좀 해주세요. 관리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옆에는 윤 변호사님과 경찰관 두 분이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집은 제 회사 소유 사택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오늘자로 해고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해고? 무슨 소리야? 횡령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즉시 해고 처리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택에 거주할 권한이 없습니다. 윤 변호사님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해고 통지서와 퇴거 명령서였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 집이야. 아니요. 이 집은 제 회사 법인 소유입니다. 등기부등본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문 열어.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집은 회사 소유입니다. 어머님도 거주 권한이 없으세요.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건 아드님이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드님이 해고됐으니 퇴거하셔야 합니다. 경찰관 한 분이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퇴거 명령에 불응하시면 무단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은 저를 노려봤죠. 서윤아, 네가 진짜 이러려고? 네.
제 권리를 찾는 겁니다. 도윤이는 어쩌고? 아빠도 없이 키울 거야? 도윤이는 제가 키웁니다. 당신 없이도 충분히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24시간 내로 개인 물품만 챙겨가세요. 나머지는 법인 자산인이 두고 가셔야 합니다. 법인 자산, 뭐가 법인 자산이야? 가구, 가전, 어머님이 쓰시던 명품 가방까지 전부 법인 비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내 가방이 법인 거라고? 네. 구매 당시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회사 비품으로 등록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을 것 같았죠. 이럴 수가. 태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결혼 초기부터 모든 걸 법인 명의로 처리했다는 거요. 오늘 밤 10시까지 짐을 정리해 주세요. 그 이후엔 강제 퇴거 절차를 밟겠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멍하니 들어갔죠. 저는 경찰관, 변호사와 함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개인 물품만 챙기세요. 법인 자산 목록은 여기 있습니다.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리스트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법인 거란 말이야? 내가 뭘 가져가?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만 가능합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저는 거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가방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캐리어 하나였고요. 이게 전부예요? 응. 이게 다야.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럼 나가주세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서윤아, 넌 너무 차가워. 차가운 게 아니에요. 제 몫을 찾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이 내 거라고? 우리 태진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아니요. 처음부터 제 회사 돈으로 마련한 사택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어줬죠. 나가주세요.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뒤따랐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이 제 집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처리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경찰관들도 인사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섰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를 데리고 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응. 이제부터는 엄마랑 도윤이만 살 거야. 할머니 안 와? 응, 안 와.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 삶을 되찾았구나.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6월 초였죠.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검찰청 소환 통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이 최종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확인 결과 총 횡령액이 3억 원을 넘습니다. 3억이요? 네. 법인카드 유용, 허위 결제, 가짜 프로젝트 대금까지 합치면 정확히 3억 2천만 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회사 일하고 아이 간병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렇게 큰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죠? 일부는 시어머니의 도박 빚현재에 쓰인 것 같고 나머지는 오세라라는 여성한테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내연녀였습니다. 저는 법무팀에 그 여자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법무팀장이 보고를 올려왔습니다. 대표님, 오세라 씨는 이미 박태진 씨와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박 씨가 구속되자마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고만 진술했다고 합니다.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까지 쏟아부으며 만났던 여자가 상황이 나빠지자 가장 먼저 도망친 겁니다. 남편은 뭐라고 하던가요? 배신당했다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날 저녁 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박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이요? 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도윤이 보험금 7천만 원에 대한 절도 및 손해배상 청구였죠. 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영자 씨 재산을 조회했는데 별로 없습니다. 전세로 사는 집 보증금 5천만 원 정도가 전부네요. 가압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바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생명이 걸린 돈을 도박으로 날린 사람에게 동정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서윤아, 제발 좀 살려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세 보증금까지 가압류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 갈 데가 없단 말이야. 도윤이 수술비를 쓰실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어머님, 법원 판결 나오면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서윤아,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건넌 강이었으니까요. 7월 중순 남편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수의를 입은 남편이 들어왔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억 2천만 원을 횡령하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표정으로 심리를 진행했죠. 공판이 끝나고 나올 때 시어머니가 법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죠. 서윤아, 어머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옷차림도 사라지고 낡은 옷을 입고 계셨죠. 어머님,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법이 뭐가 중요해? 우리 가족이었잖아. 가족이라면 손주 수술비를 도박으로 날리지 않으셨겠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칠 뒤 윤 변호사님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시어머니가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무슨 내용이요? 잠실 아파트에서 살 때 쓰시던 명품, 가방, 가구, 가전제품. 전부 법인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거 아셨죠?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자기 돈으로 사준 줄 알고 계셨대요.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했다고 큰 집도 사고 비싼 물건들도 사준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부 제 회사 돈이었죠. 그럼 시어머니는 진짜로 몰랐던 거예요? 네, 남편이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요. 허세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한테조차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고요. 8월 초 남편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였습니다. 당장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전과자가 된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법원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죠. 우리 태진이가 대표 아니었어? 혼잣말 같았습니다. 이 집도, 가방도, 가구도 다 우리 거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그제야 진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믿었던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거요. 며칠 뒤 법무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시어머니가 전세집에서 나가셨습니다. 가압류 때문에요? 네. 보증금을 가압류당하니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했대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고시원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손주 돈을 도박으로 날린 대가였죠. 9월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를 길에서 봤습니다.
마트 앞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허리를 구부린 채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희끗희끗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무관심하게요. 시어머니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도 못한 채 폐지를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던 분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던 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폐지를 주어야 하루 끼 일을 해결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동정할 마음도 도와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 잘 모르겠다. 보고 싶지 않아? 아니. 도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며칠 뒤 재무팀에서 횡령 피해금 회수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표님, 총 3억 2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는요? 태진 씨 명의 재산이 없어서 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보증금 가압류로 5천만 원은 추가 확보 가능합니다. 진행하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권리였습니다. 제 회사 돈을 돌려받는 거였죠. 10월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드는 계절이었죠. 저는 회사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전과자가 되어 취직도 못하고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오세라는 그를 버렸고 어머니마저 원망하고 있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차려준 줄 알았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무너졌습니다. 전세집에서도 쫓겨나 고시원에서 살다가 결국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됐습니다. 허세로 쌓아올린 인생은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거짓말로 유지한 관계는 진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였죠.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길고 긴 전쟁이 드디어 끝난 거였죠. 1년이 흘렀습니다. 이듬해 봄, 벚꽃이 다시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신장 이식 수술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어머니 한정숙 씨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을 거야, 서윤아. 네, 엄마. 수술은 6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회사 경영에 전념했고 도윤이 치료비도 차질 없이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횡령한 돈도 상당 부분 회수했고 시어머니한테서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죠. 보호자분 계시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에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잡아 주셨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이식된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지켜봐야겠지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죠. 다 지나갔어, 서윤아.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네, 엄마. 회복실로 옮겨진 도윤이를 봤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도윤이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건강해질 거야. 그날 밤 저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도윤이를 지켰습니다. 새벽녘 도윤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도윤아. 엄마 여기 있어. 수술 끝났어? 응. 선생님이 잘 됐대. 이제 곧 나아질 거야. 도윤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가 지난 1년 동안 쌓아온 이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2주일 뒤 도윤이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꽃 예쁘다.
그러게, 봄이 왔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응. 선생님이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대.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도윤이를 방에 눕히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무거운 기억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며칠 뒤 저는 교육재단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계시는 자리였죠. 서윤 이사 복귀하신 걸 환영합니다. 다른 이사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도 돼. 내 배경을 숨길 필요 없어.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예전에 저는 제 배경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이 저 자체를 사랑해 주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5월 어느 날 회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박 전 본부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신용불량자라 취직도 못하고.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은 안 힘드세요?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때는 제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본인이 저지른 일의 대가였죠. 6월 초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구하는 전단지였죠. 가사도우미 필요하신 분,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봤어도 모르는 척했을 수도 있죠. 집에 돌아와서 도윤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래? 재미있었어? 응. 나 이제 달리기도 할 수 있어. 도윤이의 얼굴은 건강한 혈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 후 꾸준히 회복하고 있었죠.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정말 많이 건강해졌네.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도윤이가 열심히 이겨낸 거지. 그날 밤 도윤이를 재우고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풍경을 보면서도 답답했습니다. 갇혀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집이, 이 공간이, 이 삶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윤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정말요? 네. 횡령 피해금 회수도 끝났고 최영대 씨한테서 손해배상금도 전액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1년 넘게 수고하셨어요. 제 일이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정말 새 출발하시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1년은 저에게 실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멋지세요. 어떻게 그렇게 강하실 수 있어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도윤이와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9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남편을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이었죠.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낡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아? 아니야. 왜? 얼굴이 좀 굳어 있어. 저는 웃으며 도윤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났을 뿐이야. 나쁜 생각? 아니. 이제는 안 나빠.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이지만 이제는 정말 지나간 일이었죠. 10월 말 교육재단 행사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배경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숨기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온전한 나를 보여주는 것에서 온다는 거요.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와 함께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엄마, 별 예뻐. 그러게, 오늘 밤하늘 참 맑다.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도윤이 손을 꼭 잡았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 이 따뜻한 순간이요. 11월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정말 제 능력으로, 제 팀의 실력으로 따낸 성과였습니다. 직원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모욕, 그리고 무너져가는 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물 대신 미소가 나왔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을 넘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선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남의 집 설거지를 하거나 폐지를 줍고 있겠죠. 슬프지 않았습니다.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인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아들이, 제 보물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도윤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도윤이 오늘 어땠어? 좋았어. 학교에서 시험 100점 받았어. 정말 우리 도윤이 최고네. 도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제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삶을 되찾았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아래 숨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